지난 비디오 번호 EC0066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파트 2에서는 비선형 함수를 선형화시켜서 최소 좌승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파트 3로서 선형화시킬 수 없는 비선형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 좌승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의 순서는 먼저 테일러 급수를 먼저 설명하고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비선형인 시스템 함수를 선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선형화된 함수의 최소 좌승법을 적용하여 개수를 반복 계산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들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두 개의 개수를 갖는 지수함수와 한 개의 개수를 갖는 지수함수의 예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비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은 비선형 급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선형함수에도 역시 사용할 수 있으며 선형함수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반복 계산으로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고 시스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예로서 앞선 비디오에서 다루었던 풀이의 함수와 폴리노미얼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비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테일러 급수의 2차 미분값까지 이용해야 한다. 두 번째, 비선형 함수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선형 함수에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개수가 한 개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네 번째, 테일러 급수의 1차 미분값까지만 이용한다. 다섯 번째, 반복 계산 없이 바로 정확한 개수값을 구할 수 있다. 이상 5개의 예문 중 맞는 내용 1개를 골라보십시오. 함수의 최소 좌승법에서 테일러 급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프켄의 책 매스매티컬 메소드 퍼 피직시스 칠판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n번의 미분을 한 함수 fx1이 있다면 식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1을 a에서 x까지 한 번 적분을 하면 식2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식3이 또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식4가 됩니다. 계속해서 적분을 n번 한다면 식5가 됩니다. 계속해서 식5를 살펴보겠습니다. 식5를 함수 fx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6이 됩니다. 식6의 적분항을 식8과 같이 rn이라 정의하면 식6을 식7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식7은 함수 fx를 아무것도 생략되지 않은 채로 전개한 테일러 시리즈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식8의 rn은 평균값 정리 식9를 이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rn은 n번의 적분값이므로 평균값 정리 식9에 의하여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는 사용 목적에 따라 대략 아래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11은 앞서 유도한 내용으로 함수 fx를 점 a를 중심으로 전개한 테일러 급수입니다. 점 a가 제로이면 매끄러린 급수가 됩니다. 리메인더 rn은 식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식12의 크 사이는 식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a보다 크고 x보다 작습니다. 식11을 시그마 함수로 표현하면 식1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11의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a 대신에 x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두 번째 테일러 급수 표현인 식1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15의 두 번째 한 가지를 취한 근사 표현은 모든 역학에서 기본식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리메인더 rn은 식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식16의 제타는 식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x보다 크고 x 플러스 h보다 작습니다. 식15을 시그마 함수로 표현하면 식1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15의 x 플러스 h 대신에 xi 플러스 1을 x 대신에 xi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세 번째 테일러 급수 표현인 식1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15의 두 번째 한 가지를 취한 근사 표현은 수치 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비디오에서 사용할 표현이기도 합니다. 리메인더 RN은 식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식 20의 사인은 식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xi보다 크고 xi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식 15을 시그마 함수로 표현하면 식 2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의 첫 번째 테일러 식 13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x 이퀄 a 점을 기준으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면 식 13의 x-a는 그림에서 길이 x-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fx와 fa도 각각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 a와 점 x를 통과하는 직선의 식은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미분항까지만 취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녹색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의 두 번째 테일러식 17 또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13의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고 a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식 17이 됩니다. 함수 fx 플러스 h에 대해서 x 이퀄 x점을 기준으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면 식 17의 h는 그림에서 길이 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fx 플러스 h와 fx도 각각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 x와 점 x 플러스 h를 통과하는 직선의 식은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미분항까지만 취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녹색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의 세 번째 테일러식 21 또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13의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a 대신에 xi를 대입하면 식 21이 됩니다. 함수 fx 플러스 1에 대해서 x 이퀄 xi 점을 기준으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면 식 21의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는 그림에서 길이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fxi 플러스 1과 fxi도 각각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 xi와 점 xi 플러스 1을 통과하는 직선의 식은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미분항까지만 취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녹색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의 베리어블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하였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베리어블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베리어블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빠짐없이 전개하면 식 27에서 식 31을 모두 합해서 나타내야 할 만큼 많은 항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다행히 비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에서는 테일러 급수의 1차 미분항까지만을 사용합니다. 2차 미분항 이상의 테일러 급수항은 개수의 지수가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 27만을 사용할 것이고 이 이상의 모든 항들은 무시할 것입니다. 테일러 급수를 살펴보았으므로 비선형 함수에 대한 최소 좌승법의 수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선형 함수를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미분항까지만으로 표현하면 선형 함수가 되고 최소 좌승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선형 함수 fx의 개수의 개수가 n이고 데이터의 개수가 n 개인 시스템은 다음 식 3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수가 한 개일 때 첫 번째 미분항까지 테일러 급수는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개수가 두 개일 때 첫 번째 미분항까지 테일러 급수는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C1과 델타 C2를 식 36과 같이 정의하면 테일러 급수를 식 3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개수를 갖는 비선형 함수에 대하여 최소 좌승법의 매트릭스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식 35와 리메인더식 31은 앞서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리메인더식 31을 두 개의 개수식으로 다시 쓰면 식 3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35의 j 플러스 첫 번째 함수를 식 37의 fc1c2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 38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8의 델타 C1과 델타 C2는 최소 좌승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해야 할 미지수입니다. 식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함수 f가 비선형 함수일지라도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수립한 식 38은 두 개의 미지수 델타 C1과 델타 C2에 대해서 선형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복 계산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반복 계산 횟수에 대한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식 38의 C1J와 C2J의 초기 예측값 C10와 C20를 대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설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하면 원하는 정확도를 갖는 C1J 플러스 1과 C2J 플러스 1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C1은 C1J 플러스 1과 C1J의 차이값이고 델타 C2는 C2J 플러스 1과 C2J의 차이값이므로 식 3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C1J 플러스 1과 C2J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시 쓰면 식 4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을 사용하여 식 38의 델타 C1과 델타 C2를 구하면 식 40을 사용하여 다음 반복 계산에 사용할 개수 C1J 플러스 1과 C2J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을 멈출 조건은 식 41의 에러 비율 EC1J 플러스 1과 EC2J 플러스 2로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러 비율은 다음에 사용할 개수에 대하여 다음에 사용할 개수와 현재 개수의 차이값의 비율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에 개수가 하나인 경우 비선형 최소 좌승법의 전체 요약을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개수 C1에 대해서 초기 계산에 필요한 개수 C10 값을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함수의 개수의 범위는 알려져 있으므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개수 C1의 증감량 델타 C1에 대한 식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로 최소 좌승법으로 에러값이 최소가 되는 델타 C1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로 C1J와 델타 C1으로부터 다음 반복 계산에 사용할 C1J 플러스 1을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로 C1J 플러스 1과 C1J의 차이, 델타 C1이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이상의 계산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차이에 대한 에러 비율의 목표값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계산된 에러 비율이 충분히 적다면 계산이 잘 되어서 에러값이 줄어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개수가 2개이고 데이터가 n개일 때 선형 최소 좌승법과 비선형 최소 좌승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앞선 비디오에서 공부한 선형 최소 좌승법이 요약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비선형 최소 좌승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형 최소 좌승법과 달리 비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먼저 비선형 시스템 함수를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선형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미분값까지를 사용하면 어떤 비선형 함수라도 식 38과 같이 선형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식 43로 나타낸 리메인터 R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개수값들을 구하였습니다. 식 45의 매트릭스 식에서 C 매트릭스를 구하면 바로 개수 C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비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개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계산을 할 때마다 현재 개수와 다음 개수와의 차이값 델타 C를 구합니다. 이에 따라 선형 최소 좌승법의 식 45, 46, 47식이 비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식 48, 식 49, 식 50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하여 두 개의 개수를 갖는 비선형 함수에 대한 최소 좌승법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형 최소 좌승법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비선형 최소 좌승법이 실제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예제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서 두 개의 개수를 갖는 비선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C1과 C2를 갖고 아래 표 D2와 같은 측정 데이터를 갖는 식
50의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리메인더 식 38에서 먼저 구하고자 하는 상수 C1 제로와 C2 제로를 가정합니다. 이들 둘을 식 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두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 초기 가정값 상수 C1 제로와 C2 제로를 식 38의 C1i와 C2i에 대입해서 식 51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51을 간단히 표현하면 식 53이 됩니다. 한편 식 50을 C1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식 54를 얻을 수 있고 식 50을 C2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식 55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 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개수값들이 C1 제로와 C2 제로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50의 C1과 C2에 C1 제로와 C2 제로를 대입하면 식 56이 됩니다. 또한 식 54의 C2에 C2 제로를 대입하면 식 57이 되고 식 55의 C1과 C2의 C1 제로와 C2 제로를 각각 대입하면 식 58이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는 식 57과 식 58의 표 T1의 데이터 xi 값과 식 51의 C1 제로 및 C2 제로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59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56의 fx 값과 표 T1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60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 53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2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6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6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1 제로와 C2 제로는 모두 1이므로 식 6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11이고 초기 가정 값 C1 제로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개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21이고 초기 가정값 C2 제로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식 65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계산하면 식 66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개수 C11과 C21은 식 6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개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비선형 함수 fx를 식 6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 계산을 해야 할까요? C1과 C2의 새로운 값들을 식 41에 대입하여 각 개수의 에러 비율이 모두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앞서의 계산을 반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1의 4.59와 C21의 2.460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각각 계산하면 식 69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수치 모두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67의 두 개의 개수값 C11과 C21을 이용하여 두 번째 반복 계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식 6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수값들이 C11과 C21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56의 C1 제로 대신에 C11을 대입하고 C2 제로 대신에 C21을 각각 대입하면 식 68이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는 식 70과 식 71의 표 T1의 데이터 xi 값과 식 67의 C11 및 C21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7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68의 fx 값과 표 T1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73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 53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3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0일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표 T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녹색 대문자 Z로 나타낸 ZI 제곱의 합은 3.796으로 앞서 계산한 값 157.56보다 많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6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74를 얻을 수 있습니다. C11과 C21은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식 7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12이고 첫 번째 계산 값 C11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개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22이고 첫 번째 계산값 C21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식 76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계산하면 식 77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개수 C12와 C22는 식 7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개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비선형 함수 fx를 식 7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의 에러 비율이 각각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정했으므로 에러 비율을 계산합니다. C1과 C2의 새로운 값 4.294와 1.827을 식 41에 대입하여 각 개수의 에러 비율이 모두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개수 값들인 C12와 C22를 이용하여 앞서의 계산을 반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2의 4.294와 C22의 1.827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각각 계산하면 식 8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수치 모두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78의 두 개의 개수값 C12와 C22를 이용하여 세 번째 반복 계산을 하겠습니다. 식 7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수값들이 C12와 C22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68에 C11 대신에 C12를 대입하고 C21 대신에 C22를 각각 대입하면 식 79가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는 식 81과 식 82의 표 T1의 데이터 xi 값과 식 78의 C12 및 C22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83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79의 fx 값과 표 T1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84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53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4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표 T4에 나타난 바와 같이 z제곱의 합은 0.029로 앞서 계산한 값 3.796보다 많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6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85를 얻을 수 있습니다. C12와 C22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식 8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13이고 두 번째 계산값 C12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개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23이고 두 번째 계산값 C22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식 87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계산하면 식 88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개수 C13와 C23는 식 8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개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비선형 함수 fx를 식 9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의 에러 비율이 각각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정했으므로 에러 비율을 계산합니다. C1과 C2의 새로운 값 4.429와 1.600을 식 41에 대입하여 각 계수의 에러 비율이 모두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계수 값들인 C13와 C23를 이용하여 앞서의 계산을 반복합니다. 앞서 구한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3의 4.429와 C23의 1.6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각각 계산하면 식 9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수치 모두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89의 두 개의 계수값 C13와 C23를 이용하여 네 번째 반복 계산을 하겠습니다. 식 8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수값들이 C13와 C23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79의 C12 대신에 C13를 대입하고 C22 대신에 C23를 각각 대입하면 식 90이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는 식 92와 식 93의 표 T1의 데이터 XI 값과 식 89의 C13 및 C23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94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90의 fx 값과 표 T1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95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53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5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표 T5에 나타난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은 0.017로 앞서 계산한 값 0.029보다 소폭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6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96을 얻을 수 있습니다. C13와 C23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식 9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14이고 세 번째 계산 값 C13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계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24이고 세 번째 계산값 C23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식 98로 나타낼 수 있고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계산하면 식 99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4와 C24는 식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계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비선형 함수 fx를 식 10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의 에러 비율이 각각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정했으므로 에러 비율을 계산합니다. C1과 C2의 새로운 값 4.447과 1.590을 식 41에 대입하여 각 계수의 에러 비율이 모두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계수 값들인 C14와 C24를 이용하여 앞서의 계산을 반복합니다. 앞서 구한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4의 4.447과 C24의 1.590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면 식 10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1과 C2의 새로운 값들인 4.447과 1.590에 대하여 에러 비율이 각각 0.01 이하가 되었으므로 계산을 종료합니다. 여기 그림은 반복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에러 비율과 Z값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세로축이 에러 비율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반복 계산 횟수를 나타냅니다. 반복 계산 횟수의 제로는 초기 계산을 나타냅니다. 좌쪽 그림에서 녹색 수평선은 우리가 정해둔 에러 비율 0.01을 나타냅니다. 에러 비율에서 반복 계산 횟수, 제로를 보면 상당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초기 값을 임의로 정하여 계수 두 개를 모두 1로 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산에서 계수 C1에 대한 에러 비율은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반복 계산을 한 후에 계수의 에러 비율이 미리 설정한 계산 멈춤 기준인 0.01 이하로 줄어들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우측 그림의 세로 축은 Z값을 나타냅니다. Z값은 첫 번째 계산에서 큰 값을 나타내었으나 두 번째 계산에서 크게 줄었고 세 번째 계산부터 소폭씩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서 한 개의 계수를 갖는 비선형 함수에 대한 최소 좌승법의 수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선형 함수를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미분항까지 만으로 표현하면 선형 함수가 되고 최소 좌승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수가 한 개일 때 첫 번째 미분항까지 테일러 급수는 식 104의 델타 C1을 이용하여 식 10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메인더 식 32는 앞서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리메인더 식 31을 한 개의 계수식으로 다시 쓰면 식 10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 103의 F 함수를 식 105의 F 함수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 10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06의 델타 C1은 최소 좌승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해야 할 미지수입니다. 식 10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함수 F가 비선형 함수일지라도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수립한 식 106은 한 개의 미지수 델타 C1에 대해서 선형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 106으로부터 최소 좌승법을 사용하여 델타 C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 106의 C1J에 초기 예측값 C10를 대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설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하면 원하는 정확도를 갖는 C1J 플러스 1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C1은 C1J 플러스 1과 C1J의 차이값이므로 식 10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C1J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시 쓰면 식 10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을 사용하여 식 106의 델타 C1을 구하면 식 107을 이용하여 다음 반복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J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 107은 식 104를 C1J 플러스 1의 계수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한편 반복 계산을 멈출 조건은 앞서 유도한 식 41의 에러 비율 이 C1J 플러스 1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러 비율은 업데이트 전후의 계수값 차이를 업데이트된 계수값으로 나눈 값의 절대값입니다.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계수가 한 개이고 데이터가 n개일 때 선형 최소 좌승법과 비선형 최소 좌승법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앞선 비디오에서 공부한 선형 최소 좌승법이 요약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비선형 최소 좌승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형 최소 좌승법과 달리 비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먼저 비선형 시스템 함수를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선형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미분 값까지를 사용하면 어떤 비선형 함수라도 식 105와 같이 델타 C1에 대한 선형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식 108로 나타낸 리메인더 R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계수값을 구하였습니다. 식 45의 매트릭스 식에서 C 매트릭스를 구하면 바로 계수 C1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비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계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계산을 할 때마다 현재 계수와 다음 계수와의 차이가 델타 C1을 구합니다. 이에 따라 선형 최소 좌승법의 식 45, 109, 47식이 비선형 최소 좌승법에서는 식 110, 식 111, 식 112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하여 한 개의 계수를 갖는 비선형 함수의 경우 최소 좌승법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서 한 개의 계수 C1을 갖고 아래 표 T6와 같은 측정 데이터를 갖는 식 113의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선형화시킨 후 최소 좌승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최소 좌승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인더 식 105에서 먼저
구하고자 하는 상수 C1 제로를 가정합니다. 이 값을 식 1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초기 가정값 상수 C1 제로를 식 105의 C1 제2에 대입해서 식 11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15를 간단히 표현하면 식 116이 됩니다. 한편 식 113을 C1에 대해서 미분하면 식 117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개수를 갖는 비선형 함수에 대한 기본식을 유도하였으므로 첫 번째 계산을 시작합니다. 먼저 식 1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계수값이 C1 제로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 구한 식 113의 C1 대신에 C1 제로를 대입하면 식 118이 됩니다. 또한 식 118을 미분한 식 117의 C1에 C1 제로를 대입하면 식 119가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110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19의 표 T6의 데이터 xi 값과 식 114의 C1 제로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2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식 118의 F 함수의 xi 값을 대입하고 표 T6의 yi 값을 이용하여 Z 매트릭스를 식 121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116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7과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C는 식 1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델타 C1을 식 110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델타 C1을 계산하면 식 12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1 제로는 1이므로 식 11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11이고 초기 가정 값 C1 제로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식 124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은 식 12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계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비선형 함수 fx를 식 1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C1의 새로운 값을 식 41에 대입하여 계수의 에러 비율이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앞서의 계산을 반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의 2.9580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계산하면 식 127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러 비율이 0.6619로서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125의 계수값 C11을 이용하여 두 번째 반복 계산을 하겠습니다. 식 1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수값들이 C11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114의 C1 제로 대신에 C11을 대입하면 식 126이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110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28의 표 T6의 데이터 xi 값과 식 125의 C11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29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T8의 yi 값과 f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130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116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8과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표 T8에 나타난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은 9.100으로 앞서 계산한 값 97.937보다 많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C는 식 1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110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델타 CE1을 계산하면 식 131을 얻을 수 있습니다. CE1은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식 12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12이고 첫 번째 계산값 C11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132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2는 식 13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계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비선형 함수 fx를 식 1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의 에러 비율이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정했으므로 에러 비율을 계산합니다. C1의 새로운 값 4.174를 식 41에 대입하여 계수의 에러 비율이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계수 값인 C12를 이용하여 앞서의 계산을 반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2의 4.174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계산하면 식 135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35의 계산값이 0.2914로서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133의 계수값 C12를 이용하여 세 번째 반복 계산을 하겠습니다. 식 1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수값들이 C12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125의 C11 대신에 C12를 대입하면 식 134가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110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36의 표 T6의 데이터 xi 값과 식 133의 C12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37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T9의 yi 값과 f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138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116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9과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표 T9에 나타난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은 0.278로 앞서 계산한 값 9.100보다 많이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C는 식 1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110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139를 얻을 수 있습니다. C12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식 13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13이고 두 번째 계산값 C12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식 140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3는 식 14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계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비선형 함수 fx를 식 1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의 에러 비율이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정했으므로 에러 비율을 계산합니다. C1의 새로운 값 4.485를 식 41에 대입하여 계수의 에러 비율이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계수 값인 C13를 이용하여 앞서의 계산을 반복합니다. 앞서 구한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3의 4.485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계산하면 식 143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값이 0.069로서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구한 식 141의 계수값 C13를 이용하여 네 번째 반복 계산을 하겠습니다. 식 1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수값이 C13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133의 C12 대신에 C13를 대입하면 식 142가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110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44의 표 T6의 데이터 xi 값과 식
141의 C13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4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T10의 yi 값과 f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146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116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10과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표 T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은 0.000으로 앞서 계산한 값 0.017보다 작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1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110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147을 얻을 수 있습니다. C13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식 14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14이고 세 번째 계산값 C13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식 148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4는 식 14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계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함수 fx를 식 15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의 에러 비율이 0.01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정했으므로 에러 비율을 계산합니다. C1의 새로운 값 4.5를 식 41에 대입하여 계수의 에러 비율이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계수 값인 C14를 이용하여 앞서의 계산을 반복합니다. 앞서 구한 에러 비율의 식 41을 이용하여 C14의 4.5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계산하면 식 15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값이 0.0033으로 0.01보다 작으므로 반복 계산을 종료합니다. 여기 그림은 반복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에러 비율과 Z값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세로 축이 에러 비율을 나타내고 가로 축은 반복 계산 횟수를 나타냅니다. 반복 계산 횟수의 제로는 초기 계산을 나타냅니다. 좌측 쪽 그림에서 녹색 수평선은 우리가 정해둔 에러 비율 0.01을 나타냅니다. 먼저 에러 비율에서 초기 계산 횟수 제로를 보면 상당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초기 값을 임의로 정하여 계수 값을 1로 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산에서 계수 C1에 대한 에러 비율은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반복 계산을 한 후에 에러 비율이 0.01 이하로 줄어들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Z값은 두 번째 계산에서 크게 줄었고 세 번째 계산부터 소폭씩 줄어들었습니다.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는 앞서 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으로 풀 수도 있으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비선형 최소 좌승법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서 4의 주기를 갖고 아래 표와 같은 측정 데이터가 반복되는 경우에 풀이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표의 측정 데이터를 직교 좌표계에 나타내보면 xi에 대한 yi의 형상이 사각파형이고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식 1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개의 사인 함수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할 풀이의 함수는 3개의 파라미터 C1, C2, C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앞서 유도한 식 그대로 리메인더 ri는 식 15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yi 값이 대략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있으므로 3개의 개수를 식 154와 같이 모두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초기 가정값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로 식 153을 다시 쓰면 식 155가 됩니다.
식 155를 간단히 나타내면 식 156이 됩니다. 한편 식 151을 각각 C1, C2, C3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식 157, 식 158, 그리고 식 15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56으로부터 최소 좌승법을 사용하여 델타 C1, 델타 C2, 그리고 델타 C3를 구할 수 있습니다. fx 함수의 초기 가정 값의 계수를 대입합니다. 식 1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계수 값들이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152의 C1, C2, C3 대신에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를 차례로 대입하면 식 160이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57, 158, 159에 표티 11의 데이터 xi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6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160의 fx 값과 표티 11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162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163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을 하면 업데이트되는 계수들이 점점 더 정확해져서 커브 피팅으로 구한 함수값과 측정 데이터의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반복 계산이 추가될 때마다 이에 대한 추세를 간편하게 모니터할 기준이 필요하며 식 156의 yi-fi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zi 제곱의 합을 계산합니다. 표티 12에 zi와 zi 제곱의 값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zi 제곱의 합은 표티 12에서 녹색 대문자 Z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티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하게 최소 좌승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zi 제곱값은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입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16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는 모두 1이므로 식 16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11이고 초기 가정 값 C1 제로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계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21이고 초기 가정 값 C2 제로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계속해서 계수 C3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31이고 초기 가정 값 C3 제로에 델타 C3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식 166이 됩니다. 또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1, C21, C31의 매트릭스 표현은 식 16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계수는 식 16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계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함수 fx를 식 16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C1, C2, C3의 새로운 값들을 에러 비율의 식 170에 대입하여 각 계수의 에러 비율이 모두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앞서의 계산을 반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식 170을 이용하여 C11의 1.438, C21의 0.281, C31의 0.45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각각 계산하면 식 17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수치 모두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fx 함수의 첫 번째 계산으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세 개의 계수를 대입합니다. 식 16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업데이트된 계수 값들이 C11, C21, C31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154의 C10, C20, C30 대신에 C11, C21, C31을 차례로 대입하면 식 172가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57, 158, 159의 표 T11의 데이터 xi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7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172의 fx 값과 표 T11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174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163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계산 과정과 마찬가지로 식 156의 yi-fi 값의 제곱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T 서울팀과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녹색 대문자 z는 식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의미합니다. 초기 가정 값으로 앞서 이 값을 계산한 결과는 21.725이었으나 첫 번째 업데이트된 개수 C11, C21, C31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0.339로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Z제곱값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정확하게 최소 좌승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17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으로 얻은 C11, C21, C31은 식 17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12이고 첫 번째 계산 값 C11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개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22이고 첫 번째 계산 값 C21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계속해서 개수 C3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32이고 첫 번째 계산값 C31에 델타 C3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식 177이 됩니다. 또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개수 C12, C22, C32의 매트릭스 표현은 식 17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개수는 식 17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개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함수 fx를 식 18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에러 비율을 계산하여 반복 계산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식 170을 이용하여 C12의 1.438, C22의 0.281, C32의 0.45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각각 계산하면 식 18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수치 모두 0.01보다 작은 제로이므로 반복 계산을 종료합니다. 여기 그림은 반복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에러 비율과 Z값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세로 축이 에러 비율을 나타내고 가로 축은 반복 계산 횟수를 나타냅니다. 반복 계산 횟수의 제로는 초기 계산을 나타냅니다. 좌측 그림에서 녹색 수평선은 우리가 정해둔 에러 비율 0.01을 나타냅니다. 먼저 에러 비율에서 초기 가정값으로 첫 번째 계산한 반복 계산 횟수 제로를 보면 상당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초기 값을 임의로 정하여 개수 값을 1로 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산에서 에러 비율은 3개의 개수에 대하여 모두 0.01보다 적은 제로가 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Z값도 두 번째 계산부터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폴리노미알에 대해서는 앞서 선형함수의 최소 좌승법으로 풀 수도 있으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비선형 최소 좌승법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서 3개의 파라미터 C1,
C2 및 C3를 갖고 아래 표와 같은 측정 데이터를 갖는 다음과 같은 폴리노미얼 함수식 182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식 그대로 리메인더 Ri는 식 15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개수를 식 154와 같이 모두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초기 가정 값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로 식 153을 다시 쓰면 식 155가 됩니다. 식 155를 간단히 나타내면 식 156이 됩니다. 한편 식 181을 각각 C1, C2, C3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식 183, 식 184, 그리고 식 18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156으로부터 최소 좌승법을 사용하여 델타 C1, 델타 C2, 그리고 델타 C3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fx 함수의 초기 가정 값의 개수를 대입합니다. 식 1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개수 값들이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182의 C1, C2, C3 대신에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를 차례로 대입하면 식 186이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83, 184, 185의 표티포튼의 데이터 xi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8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186의 fx 값과 표티포튼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188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15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복 계산을 하면 업데이트되는 개수들이 점점 더 정확해져서 커브 피팅으로 구한 함수값과 측정 데이터의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반복 계산이 추가될 때마다 이에 대한 추세를 간편하게 모니터할 기준이 필요하며 식 156의 yi-fi를 제곱한 값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zi 제곱의 합을 계산합니다. 표티 피튼의 zi와 zi 제곱의 값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zi 제곱의 합은 표티 피튼에서 녹색 대문자 Z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티 피튼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하게 최소 좌승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zi 제곱값은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입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18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1 제로, C2 제로, C3 제로는 모두 1이므로 식 16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11이고 초기 가정 값 C1 제로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개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21이고 초기 가정 값 C2 제로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계속해서 개수 C3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개수는 개수 C31이고 초기 가정 값 C3 제로에 델타 C3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식 166이 됩니다. 또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개수 C11, C21, C31의 매트릭스 표현은 식 19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개수는 식 19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개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함수 fx를 식 19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C1, C2, C3의 새로운 값들을 에러 비율의 식 170에 대입하여 각 개수의 에러 비율이 모두 0.01 이하가 되지 않았으면 앞서의 계산을 반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식 170을 이용하여 C11의 0.540, C21의 3.074,
C3원의 37.292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각각 계산하면 식 193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수치 모두 0.01보다 크므로 반복 계산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fx 함수의 첫 번째 계산으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세 개의 계수를 대입합니다. 식 19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업데이트된 계수 값들이 C11, C21, C31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앞서의 식 186의 C10, C20, C30 대신에 C11, C21, C31을 차례로 대입하면 식 192가 됩니다. 이어서 매트릭스 식 48의 각 매트릭스 항을 계산합니다. 매트릭스 F에 대해서는 식 183, 184, 185의 표티서얼튼의 데이터 xi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식 19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 192의 fx 값과 표티설튼의 yi 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z를 식 195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델타 C는 식 15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F와 매트릭스 Z를 구했으므로 매트릭스 델타 C를 식 48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 156의 yi-fi의 값을 계산합니다. 이 값은 표 T15에서 zi로 나타나 있습니다. zi 제곱의 합은 표 T15에서 대문자 z로 표시되었으며 녹색 글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 T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zi 제곱의 합을 식 61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초기 가정값으로 앞서 zi 제곱을 계산한 결과는 6647이었으나 첫 번째 업데이트된 계수 C11, C21, C31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105.4로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zi 제곱값이 반복 계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정확하게 최소 좌승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트릭스 델타 C를 계산하면 식 19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으로 얻은 C11, C21, C31은 식 19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수 C1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12이고 첫 번째 계산값 C11에 델타 C1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계수 C2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22이고 첫 번째 계산값 C21에 델타 C2를 더한 값입니다. 계속해서 계수 C3에 대해서 다음에 사용할 계수는 계수 C32이고 첫 번째 계산값 C31에 델타 C3를 더한 값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식 177이 됩니다. 또한 다음 계산에 사용할 계수 C12, C22, C32의 매트릭스 표현은 식 19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계수는 식 19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계수를 대입하여 시스템 함수 fx를 식 19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에러 비율을 계산하여 반복 계산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식 170을 이용하여 C12의 0.540, C22의 3.074, C32의 37.292에 대하여 에러 비율을 각각 계산하면 식 199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수치 모두 0.01보다 작은 제로이므로 반복 계산을 종료합니다. 여기 그림은 반복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에러 비율과 z값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세로 축이 에러 비율을 나타내고 가로 축은 반복 계산 횟수를 나타냅니다. 반복 계산 횟수의 제로는 초기 계산을 나타냅니다. 좌측 그림에서 녹색 수평선은 우리가 정해둔 에러 비율 0.01을 나타냅니다. 먼저 에러 비율에서 초기 가정값으로 첫 번째 계산한 반복 계산의 수 제로를 보면 상당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초기 값을 임의로 정하여 계수 값을 1로 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산에서 에러 비율은 3개의 계수에 대하여
모두 0.01보다 적은 제로가 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Z값도 두 번째 계산부터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비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테일러 급수의 2차 미분값까지 이용을 하면 테일러 급수가 비선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선형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수가 여러 개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네 번째가 답입니다. 테일러 급수의 1차 미분값까지만 이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 계산을 해야 정확한 개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함수의 최소 좌승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함수를 ci와 ci 플러스 1을 포함하는 테일러 급수로 전개합니다. 단, 선형 형태인 1차 미분항까지만 전개합니다. 테일러 급수의 2차 미분항 이상은 델타 c의 제곱항을 포함하여 테일러 급수가 비선형이 되기 때문에 1차 미분항까지만 전개해야 합니다. ci와 ci 플러스 1의 차이 델타 c의 항으로 테일러 급수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리메인더 ri의 식을 수립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개수의 초기값 c0를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함수의 개수의 범위는 알려져 있으므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좌승법으로 에러값이 최소가 되는 델타 c를 계산합니다. C0와 델타 C로부터 다음 반복 계산에 사용할 C1을 계산합니다. ci와 ci 플러스 1의 차이가 목표값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목표값보다 크면 계산 과정을 반복합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최소 좌승법은 선형, 비선형 함수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지식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비디오 H0065에서는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첫 번째 파트로서 선형 함수와 폴리노미얼 함수가 시스템 함수일 때 이들 함수의 개수를 최소 좌승법으로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 H0066에서는 최소 좌승법에 의한 커브 피팅 두 번째 파트로서 비선형 함수를 선형화하여 최소 좌승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지수함수와 풀이의 함수의 예제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커브 피팅, 최소 좌승법 4편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강조해서 최소 좌승법에 반영할 수 있는 가중인자, 즉 웨이트 팩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중인자 사용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